유럽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사상의 뿌리를 줄곧 고대에서 찾아왔습니다. 고대가 본격적으로 부활한 것은 이탈리아에서 태동한 르네상스 이후의 일이지만 이미 중세에서도 고대의 흔적을 발견하려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크의 현학적인 수사학이 절제되고 명료한 고대 미학과 만남으로써 고전적 성격의 바로크가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고대의 영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양 미술사 전반에 걸쳐 두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엄한 바로크 미술이 귀족들의 감성적 취향을 반영하는 로코코로 변질되어 갈 무렵 고대 미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새로운 미술사조가 나타납니다. 그 양식이 신고전주의입니다. 18세기 중반 이후 나타난 신고전주의는 그 이름에서 이미 예감할 수 있듯이 고전주의적 미학을 지향하는 미술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냥 고전주의라고 부르면 될 것을 굳이 신이라는 접두어를 첨가해 구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프랑스의 바로크가 고전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구분하기 위해 신고전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고전주의는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친숙한 양식입니다. 유럽의 주요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중에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파리를 상징하는 개선문이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을 모방해 만든 파리의 개선문은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이 1805년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연합군에 맞서 싸운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상징하는 브란덴부르크 문 역시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건축되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이 만들어질 당시 지금의 독일은 존재하지 않았고 베를린은 프로이센의 수도였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은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의 명에 따라 건축가 칼 고타르트 랑한스가 설계를 했고 1788년에서 1791년에 걸쳐 건축되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이 그 형태를 가져온 것은 고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로 들어가는 관문 프로필리아입니다.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은 프로이센의 강력한 힘을 상징했을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로 나누어진 독일 분단의 상징이었고 1989년 동독이 무너지자 독일 통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파리의 빵테온이나 미국 워싱턴 DC의 미 국회의사당 역시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18세기에 유럽 전역에서 신고전주의가 유행하게 된 것은 유럽인들을 흥분으로 몰아넣었던 고고학적 발굴 때문입니다. AD 79년 폭발한 베수비오 화산이 덮어버린 로마의 도시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이 1748년 그리고 1783년에 발굴되어 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 대해 일종의 정신적 향수를 품고 있던 유럽의 지식인들은 문헌을 통해 막연하게 상상해오던 고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영국 상류층 자제들 사이에서 유행한 그랜드 투어는 신고전주의가 빠르게 확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고전주의 미학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요한 요아힘 빈켈만입니다. 독일의 역사학자이자 고고학자, 때로는 미술사학자로 불리는 빈켈만은 1774년 발표한 그의 저서 고대 미술사에서 고대 미술 최고의 걸작으로 알려진 라오콘 군상에 내재된 정제된 미학을 고귀한 단순함 그리고 고요한 위대함이라는 개념으로 함축함으로써 신고전주의가 다다라야 할 미학적 지향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신고전주의 양식을 처음으로 선보였던 미술가는 조셉 마리 비엥입니다. 1763년 그가 완성한 그림 큐피드 파는 여인은 당시 유행하고 있던 바로크나 로코코와는 주제나 화면 구성에서 전혀 다른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빌라 아리아나에서 발굴된 로마 시대 벽화를 그림으로 옮긴 것인데 한 여인이 날개 달린 아기 큐피드를 팔러 다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이고 극적인 바로크 화풍과는 달리 수평과 수직이 교차하는 고대 건축이 화면 전체의 구도를 결정해주고 있어 안정되고 균형 잡힌 화면 구성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1774년 로마상을 수상해 국비장학생으로 5년 동안 로마에 머물며 고전 미술에 대한 감각을 익혔습니다. 이제 바로크와 로코코는 유행에서 완전히 벗어난 양식이 되었고 1783년 프랑스 왕실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호라티우스 형제들의 맹세는 신고전주의 미술에 이정표를 세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화가 다비드를 프랑스 미술계 중심에 서게 한 출세작입니다. 다비드의 그림은 플루타르코스의 저서 영웅전이 전하고 있는 호라티우스 형제들의 용맹스러운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 로마와 이웃의 알발론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두 나라는 막대한 희생이 예견되는 전쟁 대신 각각 대표를 뽑아 결투를 벌여 승자를 결정하자는 합의에 다다릅니다. 로마에서는 호라티우스 가문의 삼형제가, 알바에서는 코라티우스 가문의 형제들이 결투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요? 호라티우스 형제 중 한 명은 이미 코라티우스 가문의 딸 사비나와 결혼한 몸이었고, 알바의 삼형제 중 한 명은 호라티우스 가문의 딸 카밀라와 혼인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사돈관계를 맺고 있는 두 집안 간의 결투. 어느 편이 승리하든 그 결말은 두 집안 모두에게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투는 로마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결투에 나섰던 호라티우스 가문의 아들 중 단 한 명만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오빠에게 동생 카밀라는 약혼자의 죽음을 원망하며 조국 로마를 저주했습니다. 오빠는 조국을 욕한 여동생의 가슴에 매정하게 차가운 검을 꽂아버립니다. 로마의 군중들은 잔인하게 누이를 살해한 호라티우스의 아들을 비난했지만 아버지는 애국심에 호소하며 아들을 지켜냅니다. 당시 프랑스에 혼란했던 사회적 상황을 투영해보면 이 그림을 통해 프랑스 왕실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개인의 희생과 비극을 감수하고서라도 국가와 대의를 위해서 백성들은 무조건적으로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다비드는 호라티우스 형제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했을까요? 화가가 선택한 장면은 결투에 나서기 바로 직전 호라티우스 가문의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승리를 맹세하는 광경입니다. 거의 모든 신고전주의 화가 그렇듯 승리를 위한 맹세는 장엄한 분위기가 풍기는 고전적 건축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라티우스 형제들은 당당하고 절도 있는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충성과 승리의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곧게 뻗은 팔에는 결연한 의지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다짐과 용맹함이 고든 선적인 요소로 표현되고 있다면 비탄에 젖은 여인들은 불규칙한 곡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 담겨있는 다비드의 숨은 실력은 내용과 형식의 합일입니다. 화가는 고귀한 희생과 감정적 동요라는 상반된 가치의 충돌을 직선적인 요소와 불규칙적인 곡선의 대립으로 나타냅니다. 이 같은 특징은 소크라테스의 죽음, 브루투스 등 다비드의 대표작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입니다.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또 다른 미술가로는 독일 출신으로 스페인에서 큰 명성을 떨쳤던 화가 안톤 라파엘 맹스, 스위스 출신의 여성화가 앙겔리카 카우프만, 그리고 이탈리아 조각가 안토니오 카노바 등이 있습니다. 신고전주의 양식은 대략 1770년부터 1840년까지 지속됩니다. 이 시기 프랑스는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발단이 된 것은 각 신분의 대표를 소집한 삼부회입니다. 1789년 5월 5일 국가의 막대한 재정 손실을 메우기 위해 루이 16세는 삼부회를 소집했지만 불평등한 표결 방식으로 끝내 무산되었고, 지속된 착취에 분노가 극에 달한 민중들은 베르사유의 테니스 코트에 집결해 입헌 군주제를 요구합니다. 이 시기 절대왕정의 권력과 권위를 과시할 목적으로 확산되었던 프랑스의 바로크 미술은 귀족적 취향을 반영하는 로코코로 변질되었고, 프랑스 혁명과 함께 신고전주의 양식의 그 자리를 내주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혁명 초기부터 나폴레옹의 등장과 몰락에 이르는 격동의 시간 동안 프랑스와 유럽에서 유행했던 미술사조가 신고전주의입니다. 그리고 신고전주의 미술을 주도했던 인물이 자크 루이 다비드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프랑스 신고전주의는 곧 자크 루이 다비드의 미술입니다. 그의 영향력이 그만큼 절대적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정치 권력 최고 정점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있었다면 문화예술 분야의 나폴레옹은 자크 루이 다비드였습니다. 다비드의 그림 실력이 탁월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지만 실력이 출중하다고 모두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비드를 미술사에 각인시킨 것은 뛰어난 그의 그림 실력, 그리고 그가 취했던 정치적 행보 때문입니다. 다비드는 로베스피에르, 당통 등과 함께
과격한 공포 정치를 이끌었던 혁명정부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비드는 혁명 이전의 구체제인 앙시앙 레짐이 설립한 왕립미술학교를 폐지시키는 등 혁명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을 결정하는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이 시기 그가 남긴 걸작이 마라의 죽음입니다. 혁명정부에서 가장 과격한 정치 사상을 가졌던 장-폴 마라는 당통 로베스피에르와 함께 반혁명 분자들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공포정치를 주동한 핵심 인물입니다. 혁명 초기 도망자 신세였던 마라는 피부병을 얻었고 이후에도 증상 완화를 위해 자택에서 목욕 치료를 하며 진물을 보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지던 날 역시 마라는 욕조에 몸을 담그고 일을 하고 있던 중 젊은 여성 샤를로트 코르데에게 속수무책으로 희생당하고 말았습니다. 힘을 잃고 쓰러진 마라의 쇄골에 남아있는 선명한 칼자국, 그리고 그 아래 떨어져 있는 한 자루의 칼. 욕조 밖으로 힘없이 떨군 손에는 여전히 펜이 들려있고 욕조 앞 테이블은 마치 묘비처럼 보입니다. 화가 다비드는 여러 회화적 장치들을 통해 마라의 죽음에 성스러운 종교성을 부여합니다. 배경으로부터 은은히 흘러나와 마라의 몸을 비춰주는 금빛 광채. 어딘지 숨거둔 마라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중첩됩니다. 다비드는 희생당한 마라를 그리기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도상을 빌려옵니다. 이렇게 마라는 다비드의 그림을 통해 혁명을 위해 희생당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권력 지향형이었던 화가 다비드의 활동은 나폴레옹의 출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프랑스 시민들은 나폴레옹이 혁명을 완성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었고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나폴레옹 역시 시민들의 부름에 승리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나폴레옹이라도 근본적으로는 한 명의 인간일 뿐. 1804년 나폴레옹은 자신의 머리에 황제의 관을 씌우며 절대 권력에 올랐습니다. 왕정을 폐지하고 계급 없는 평등한 시민사회를 꿈꿨던 프랑스 사람들이 느꼈을 절망감. 절대 권력자 나폴레옹의 모습을 그림에 담았던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자크 루이 다비드입니다. 화가 다비드는 오스트리아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알프스를 넘었던 나폴레옹을 카르타고의 명장 하니발 그리고 프랑크 왕국의 위대한 샤를마뉴와 동일한 영웅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대관식 장면을 10m에 달하는 거대한 화면에 기록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차지한 나폴레옹은 유럽 각 나라와 전쟁을 벌였고 스위스, 폴란드 그리고 이탈리아가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승리는 존재하지 않는 법. 1812년 나폴레옹은 69만의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쳐들어갑니다. 나폴레옹 군대는 모스크바까지 일사천리로 진격했지만 손에 넣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유용하게 쓰일만한 물자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후퇴하는 이른바 청야 전술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겨울에 접어들자 시베리아의 혹한이 프랑스 군대를 덮쳤고 많은 군인들이 기근과 주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한 나폴레옹은 황제의 자리에서 폐위되었고 엘바섬으로 유배를 당하였습니다. 나폴레옹의 실각 후 왕정을 복구한 프랑스는 정치적 혼란을 겪었고 이 틈을 타 재기를 꿈꿔보았지만 백일천하로 끝이 나고 대서양의 외딴 섬 세인트 헬레나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 위대했던 나폴레옹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또 다른 미술 양식이 다비드의 신고전주의를 밀어내고 미술사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신고전주의 뒤를 이어 나타난 미술사조는 낭만주의입니다. 낭만주의가 나타난 것은 1800년 무렵으로 신고전주의 양식과 일정 기간 동안 공존합니다. 신고전주의가 고고학적 발굴과 계몽주의 사상을 근간으로 발발한 프랑스 혁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면 낭만주의는 나폴레옹 전쟁이 야기한 혼란과 힘없이 무릎 꿇은 나라들의 패배감과 절망감이 미학적으로 승화되어 나타난 양식이라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낭만주의 미술이 태동할 무렵 유럽의 시대적 상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18세기 중반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 유럽인들은 사회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경제구조의 전환으로
도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발생하면서 빈부격차, 인간 소외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불거지게 됩니다. 둘째, 프랑스 혁명의 발발과 나폴레옹의 등장 그리고 사회적 혼란. 셋째, 나폴레옹의 침략으로 자극된 각 나라들의 민족주의 그리고 통일국가에 대한 민족적 염원 등이 낭만주의 태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신고전주의 미술이 형식에 있어서 규범적 가치와 내용에 있어서 도덕적 가치를 추구했다면 낭만주의 미술은 창작의 원천과 원리를 영감과 감정에서 찾았으며 이성으로 닿을 수 없는 영혼의 세계를 꿈꾸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측면을 강조한 미술가는 독일 낭만주의 회화를 대표하는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입니다. 그가 남긴 다음의 말에 그러한 생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Der Maler soll nicht bloß malen, was er vor sich sieht, sondern auch was er in sich sieht. Sieht er aber nichts, so unterlasse er auch zu malen, was er vor sich sieht. 화가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것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보이는 것도 그려야 한다. 만약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눈앞에 있는 것도 그리지 말아야 한다. 빈켈만이 제시한 고귀한 단순함과 고요한 위대함이 신고전주의 양식의 미학을 집약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개념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낭만주의 미술의 미학적 핵심은 영국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와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한 숭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숭고에 대한 철학적 정의는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인간의 감각과 인식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무언가 어마어마한 것에 대한 경험이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숭고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낭만주의 미술가들의 그림을 보면 폐허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것 역시 숭고미에 대한 암시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쌓아 올린 찬란한 문명도 무한한 시간 앞에서는 언젠가는 한 줌 먼지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또 어떤 화가들은 위대한 자연 앞에서 보잘것없는 인간의 실존적 나약함을 그리기도 합니다. 또 다른 미술가들은 영감의 원천을 환영, 환상, 환각에서 찾기도 하고 구전되어 오던 민속 설화나 오랫동안 잊힌 구전 신화의 생명력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독일의 젊은 미술가 몇몇은 미술의 본래적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 형제회를 결성해 로마의 수도원에서 생활하며 새로운 종교화의 이상을 시도하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들을 독일에서 온 로마인이라고 불렀고 미술사는 이들에게 나자레파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영국에서도 일어납니다. 시인이자 화가였던 단테 가브리엘레 로세티를 중심으로 존 에버렛 밀레이, 윌리엄 홀먼 헌트 등 왕립 미술원제 학생들이 라파엘 전파를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고전 미술을 지속적으로 모방해온 아카데미 미술의 틀에 박힌 기법과 양식의 반기를 들었고 아카데미 미술이 모범으로 삼았던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가 라파엘로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으로 독특한 복고주의적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1648년 프랑스 열대 왕정이 왕립미술원을 설립한 이래로 이를 모방하여 스페인 마드리드의 왕립미술원이 세워졌고 얼마 후 영국의 왕립미술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미술의 규범화, 규격화, 모범화, 통일화를 의미합니다. 미술의 시간이 현대로 가까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율성에 대한 미술가들의 요구는 높아지고 이러한 요구는 아카데미 미술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미술의 본질적 속성이 흐름과 변화에 있다면 규격화된 미술에 대한 저항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신고전주의 미술이 현란한 수사학의 바로크와 로코코에 대한 미학적 반작용으로 일어났듯이 규격화되어 급진성을 잃어버린 미술은 어떤 것이라도 이내 힘과 확장성을 상실하고 또 다른 움직임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승리를 쟁취한 것은 새로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충돌을 일으켜 현대미술의 문을 열어준 주역들이 프랑스의 외젠 들라크루아, 테오도르 제리코, 영국의 윌리엄 터너, 그리고 스페인의 프란시스 데 고야와 같은 낭만주의 미술가들입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왕정이 무너지고 시민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밀집한 도시의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양한 관점들이 공존하고 다양한 사상들이 충돌합니다. 세상이 달라졌고 미술도 달라졌습니다. 서양 미술사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19세기 중반을
현대 미술의 시작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대 미술에 나타나는 미술의 전혀 새로운 양상과 전개 과정은 다음 강의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